네, 한 20년 전만 해도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에 그대로 동조화되는 상황이었죠. 미국이 떨어지면 떨어지고 오르면 같이 올라서 밤새 미국 증시를 봤다가 그걸 다음날 그대로 따라하는 투자자들도 많았습니다. 2015년이니까 한 4년쯤 됐습니다. 중국 상하이 지수가 폭락하면서 전 세계 증시에 영향을 줬을 때는 중국 증시 움직임을 보는 사람들이 많았죠. 중국 증시 동향에 따라서 한국 증시도 동조화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여전히 미중 두 나라에게 정치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쪽 나라들 증시와 똑같이 가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외국 증시의 악재는 악재대로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만 호재에는 별 반응이 없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갈피를 잡기 힘들죠. 한국 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한국 증시를 제대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둘 다 상황을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일본 같은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진다면 앞으로 또 내 투자는 어떻게 될지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방송 잘 들어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오늘의 돌발 경제 퀴즈입니다. 최근 각 증권사 센터장과 전문가들이 참석한 하반기 증시 전망 세미나가 열렸는데요. 대부분 하반기 우리 증시에 가장 영향을 미칠 변수로 미중 무역 분쟁과 미국 연준위가 결정하는 이것을 꼽았습니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경기가 꺾이는 것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이것의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죠. 각 나라의 중앙은행이 대표적인 통화정책으로 결정하는 정책금리, 은행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죠. 이 금리는 무엇인지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무료인 콩과 마이케이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5분 선정해서 고기능 화장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슈 심화 토론. 우리 경제 핫 이슈에 대해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여러 걸음 깊이 들어가 봅니다. 벌써 2019년도 7월 첫째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국내 증시를 돌아보면 지지부진한 박스권 장세, 약보합 장세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 미중 무역 분쟁 이게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았죠. 근데 또 최근에는 일본이 경제보복하겠다고 이렇게 나선 상황이라서 어처구니 없습니다. 이 돌발 악재를 만났고요. 이럴 때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하반기 증시 전망 신뢰도 높은 애널리스트입니다. 2012년부터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리서치 센터를 맡고 계신 윤지호 센터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은 윤지호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저랑 SNS 친구시고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글을 종종 읽어봤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주옥 같은 글이 많아서 사실은 초대했고요. 제가 경제신문 기자들에게도 좀 여쭤봤는데 실력을 굉장히 인정하는 기자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떤 분인지 꼭 알려주십시오. 밥을 꼭 사야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증시 흐름부터 좀 정리를 해보면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우리가 직전 기억이 굉장히 기억은 빨리 잊혀지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1월 2일로 잠시 되돌려 보시면 2일날 증시가 2천이 깨졌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생각을 해보시면 미국의 ISM 지수가 부진했었고 중국의 중국의 제조업 PMI도 부진했고 또 애플의 발언이 굉장히 앞으로 중국 때문에 힘들다 이런 발언에서 바로 2천이 깨져서 당시만 해도 그나마 연간 저점이 나왔을 겁니다. 1994 정도. 당시만 해도 굉장히 비관적 시간이 급격히 늘었죠. 당시에. 하지만
중요한 거는 주가가 그 다음에 또 꾸준하게 5월 정도까지 올라왔었어요. 예, 스물스물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결국은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쩌면 좋지 않은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중국에서도 나왔고 미국에서 나왔던 거죠. 그냥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황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1월에 파웰 연준의장이 아까 인내심 발언이 나왔었고 중국의 부양책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이후 중국도 반등하고 우리도 반등해서 한 2,250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참 또 아쉬운 게 5월서부터 급격하게 또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요. 그것도 뭐 멀리 찾을 네이버 검색만 하셔도 나옵니다. 뭐냐면 트럼프가 5월 5일날 우리 어린이날인데 그냥 그 트위터에다가 중국이 협상이 미친하다 갑자기 뭐라 탁 날렸어요. 처음에는 뭐지? 한 겁니다. 처음에 저희들도. 결국은 나오기 이후에 여러 가지 해석을 달았지만 결론은 뭐냐면 지난 12월에 원래 아르헨티나에서 합의했던 소위 그 당시 요번에 G20랑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때 G20에서도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 뭔가 좀 약간 진전이 있는 것을 얘기했었는데 결국은 중국이 합의한 제시문을 뭔가 뭐 돌려놨다. 뭐 정확히 밝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게 나고 또 이후에 5월 20일경에 결국 화웨이에 대해서 미국 상무부가 제조 상품 구매를 금지시켜 버리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멘붕이 온 거죠. 우리 시장에서. 그래서 이제 굉장히 비관론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위해를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상황이. 거기다가 또 기시감처럼 나오는 건 뭐냐면 최근에 이번 주에 중요한 지표가 월 초에 항상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뭐 소소하게 나왔는데 문제는 거기에 신규 주문이라는 게 있어요. 뉴 오더라고.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뭘 팔아야 먹고 사는 나라는 그렇죠. 중요합니다. 뉴 오더가. 근데 이게 50인데 이게 직전에 50.7이었는데 한 2.7 줄은 거거든요. 그러네요. 좀 그게 안 좋았고 또 제조업 PMI가 중국이 50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뭐 얼마 전 또 나바로 발언도 보면은 화해 발언도 뭔가 좀 아직도 미진하고. 그럼에도 화해 발언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 증시는 굉장히 단단하죠. 역사적 고점을 향해 넘어가고 있는데 결국 이 배경은 저희 기시감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쩌면 좋지 않은 상황을 개선시키는 노력이 기대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보면 지금 계속 강조하시는 게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이미 반영됐고 그게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반영된 주가 그러니까 주가가 이미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전 세계적인 정책적인 어떤 변수들이 주가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 미국은 안 떨어져 오히려 올라갔고요. 우리처럼 글로벌 경기가 중요한 나라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돈을 풀어야 교역량이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관계수를 보면은 교역량과 사실 유동성과 관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돈을 푸냐가 중요한데 오히려 미국의 GDP 성장률이 최근에 애틀랜타 연회에서 나왔는데 1.3까지 낮춰졌거든요. 그러면 결국 7월에 금리 인하하겠구나. 뭐 굉장히 말을 정확하게 말씀드렸는데 7월에 금리 인하한다면 미국이 7월에 금리 인하한다. 우리도 뒤따라 하겠죠. 8월쯤에. 그렇게 된다면 결국 우리가 1월에 했던 기시감처럼 결국 펀더멘탈이 좀 부진한 지표가 나오더라도 좀 울퉁불퉁한 길은 가겠지만 결국은 뭐 오히려 뭐 자꾸 뭐 2천이 깨진다부터 온갖 우려가 나오지만 버티고 있다가 오히려 상방을 좀 시도하는 그런 흐름이 여름에 나오지 않을까 저렇게 봅니다. 울퉁불퉁하지만 오르막길로 올라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말씀이시고요. 하나하나 짚어보기 위해서 지난번에 5월에 쓰신 범피 로드라고 지금 울퉁불퉁한 이야기 하셨으니까요. 이 보고서를 보면 블랙스완 이 대목이 눈에 뜨는데요. 블랙스완은 과거의 데이터를 추론해서는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은 현상이고 예상할 수 있다면 출현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경제 위기를 우리가 이렇게 자주 이야기를 한다면 별로 출현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걸 어떻게 자료를 또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이제 좋아하는 표현 중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around the corner 골목을 우리가 저녁에 걷다가 골목길을 딱 들어가면 좀비가 나올 것 같은 제가 어렸을 때 천년호 영화 드라마 봤었는데 그러니까 좁은 길 어두운 길 그렇죠. 무섭죠. 여름만 되면 공포 영화가 나옵니다. 뭐 할로윈 시리즈도 그렇고 우리나라 여고의 단 시리즈도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뭐 2010년에 부채 기론도 있었고 10년, 11년에 유로존 재정위기도 있었고 정말 금융위기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안 터진 거는 아직까지 이게 어쩌면 실체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공포 영화인가? 아니면 다큐멘터리 정말 현실화된 건가? 뭐 제가 뭐 라디오니까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흔히 이제 좀 친한 저희 클라이언트들 말씀드릴 때는
저는 아직까지 실체 없는 공포 영화에 불과하다 봅니다. 왜냐하면 정책 수단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예. 만약 이게 정말 재난 다큐로 된다면 빨리 우리가 어쩌면 빨리 도망을 가야 될 텐데 그래서 저는 올 여름에도 만약 이런 약간 어떤 이슈가 나오면 근데 시장에서 제가 종말론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 최근에 한 2, 3년간 굉장히 늘어났어요. 2017년부터. 예. 근데 저는 그때마다 이제 공포 바이러스를 전파합니다. 근데 꼭 휴거 같거든요. 뭐 휴거. 그렇죠. 예. 종말의 시기는 계속 빗나가는 거죠. 예. 뒤로 밀어주고 예. 언젠가 종말이 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 제가 드릴 수 있는 아까 블랙스완을 말씀을 예. 하셔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로 추론해서는 매우 가능성이 낮은 영상.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갖고는 잘 안 그렇죠. 추론한다는 거죠. 우리가 추론할 수 없는 것이겠죠. 우리가 여기서는 뭐 이제는 다 전문가가 돼서 예. 지난 금융위기에 대해서 영화도 나오고 그러니까 다 알고 있죠. 제가 예. 창피한 얘기지만 예. 이번 시간에 저희 전명서 저희 상사셨습니다. 예. 센터장님 계실 때 당시 이제 금융위기가 터졌는데 예. 거기 왔는데 CDS가 뭐지? 하프 그거 공부하고 2008년에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예. 그때 그거 해석하기 급급했었어요. 그럼요. 2008년에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도 몰랐어요. 기자님도 기억나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씀인 거냐면 예. 뭔가 잉태되고 있겠죠. 버블도 잉태될 것이고 문제점도 잉태될 거고 어쩌면 자본주의가 정말 종말로 향해 가는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최소한 우리가 계속 걱정하고 매일매일 공포영화처럼 반복되어 온 이슈들은 예. 아닐 확률이 없다. 우리가 붕괴시키는 이렇게 보고 경제위기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는 책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미국 금융위기가 일어난 다음에 네. 한 2년 후에 나왔던 책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의 경제위기, 공황 이런 것들은 뭐 30년 만에 한 번씩 오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석유 파동 70년대 생각해보고 45년입니까? 우리가 그 미국의 공황을 생각을 해봐도 그렇고 주기가 굉장히 길었었고 그리고 한번 침체가 되고 공황이 오면은 그 기간 또 굉장히 오래됐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현대로 들어서면 들어설수록 굉장히 그 다가오는 시기도 빨라지고 그러니까 몇 년 만에 한 번씩 위기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을 대체하는 능력도 굉장히 탁월해져서 그 기간을 줄이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상시적인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위기가 상존에 있는 게 아니냐. 늘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유튜브 동영상을 찍으시는데 자꾸 아래를 보는 거는 우리 최 기자님께서 사 기자님께서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셔서 저도 프리하게 가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뭐 10년 주기다. 10년마다 이게 왔으니까 98년에 터질 거야. 이번 18년에 터질 것이다. 19년 지난 2007년 8년에 터졌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미국의 사이클이 길어지죠? 공황 사이클이. 제가 보기엔 금융위기가 뭔가 변화를 줬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왜 이렇게 핵심은 이겁니다. 왜 인플레이션이 안 나지? 돈을 저렇게 많이 풀었는데. 그렇습니다. 경제 이론으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MV는 PY 누구나 알고 있죠. 언제나 인플레이션 화폐전 현상이다. 왜냐? 뭔가 경제 일단 구조도 많이 바뀌었고요. 또 하나 정책도 연준의 역할도 많이 바뀌었어요. 하나씩 풀어보죠. 첫 번째 경제 구조를 본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너무나 극명히 드러나는 게 무형재가 커지고 있어요. 무형재라는 거는 결국 말씀드리는 게 뭐 우리가 과거에는 음반으로 봤다면 CD를 보다가 뭐 본질적으로 다 비슷했죠. 뭔가 사였단 말이야. 우리가 내가 가지면 가질 수 없는 거였단 말이야. 물건이 바로 텐저블 유형재였어요. 유형재와 반대되는 무형재. 무형재는 사실 음원 같은 거죠. 그렇죠. 무한하게 서로 지적재산 같은 것들. 그렇죠. 왜 미국과 중국의 패권 분쟁이 벌어졌을까? 아마 무형재 경제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쉽게 안 끝날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파국은 아닙니다. 계속 반복 게임이 될 거죠. 그것도 뭐 추후에 논의할 수 있으면 논의하고요. 근데 이제 무형재 경제가 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유가가 좀만 오르면 물가가 상당히 자극을 받았어요. 유가가 올라도 물가에 별 자극 없고 좀만 뭐 이번에도 보시겠지만은 뭐 농수산 가격이 좀만 빠지면은 바로 물가는 확 무너지고 이걸로 디플레이션을 볼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의 역할이 극명하게 드러난 거는 금융위기 이전에는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한 지난 30년간 예. 아까 긴 사이클 한 30년 사이클을 보통 얘기하는데 80년에 레이건 집권하고서 더 중요했던 사람은 70년대부터 연준을 의장인을 했던 볼커란 사람입니다. 볼커란 사람이 그 스태그플레이션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고 예. 연준이 인플레이션 파이터의 역할을 해준 거죠. 예.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뭐 결국 미국의 장기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본다면 자리를 잡았던 과정이었죠. 예. 지난 30년간. 예. 그냥 금융위기가 터진 거죠. 예. 그 사이클이 바뀌었는데 결국 연준이 그전까지 인플레이션 파이터였어요. 예. 근데 지금은 금융위기에 디플레이션 파이터가 된 거예요. 경기가 좀 살아날 것 같으면 살아날 것 같더라도 그때 가서 좀만 연준이 타이트하게 가면 바로 경기가 후퇴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대표적인 게 작년이죠. 예. 미국이 좋아지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려요. 근데 결국은 실수였다는 걸 자인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없는 거예요. 미세하게 경기가 확 좋아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완만하게 지금 계속 경기는 좋아지지만 디플레이션적 상황이 오면 연준이 강하게 개입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최 기자님이 했던 말을 제가 반복해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리면 연준이 인플레이션 파이터가 아니라 디플레이션 파이터가 됐기 때문에 연준이 디플레이션 파이터로 작동되는 구간에서는 자본시장 반응합니다. 더 들어가면 왜 이럴까요? 사실 지난 30년간의 자본주의는 실물이 아닌 금융이 실물을 지배하는 경제이기 때문에 금융이 살아나야 실물이 살아나는 구조입니다. 이건 정말 이 구조가 모순적이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상황이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결국 실물이 살아나려면 또 금융이 움직여야 되고 그래서 거꾸로 돼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실체보다는 금융을 그래서 금융자본이 잘못됐다 할 수가 없는 게 미국만이 좋은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미국은 자사주도 많이 사고 기업들이 막 그런 식으로 좋아지는 거지. 어떤 실물이 좋아져서 선순환 돼서 실물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금융으로 가서 이런 구조가 잘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좀 오늘 재미없어 하실 것 같은데 결론은 뭐냐면 연준이 디플레이션 파이터로 작동할 때 증시는 좋았다는 겁니다. 연준이 디플레이션 파이터로 작동할 때 증시는 좋았다. 그렇죠. 앞으로는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최소한 근데 미국은 좋아질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그때 그래도 좀 낫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까 뭐냐면 OECD 선행지수라고 있는데 금융위기 이후에는 소순환 사이클만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그 연준이 디플레이션 파이터로 역할을 할 때가 미국 경제만을 보고 그렇게 하는 건지 세계 경제가 20이랄지 뭐 중국이랄지 다 금리 인하한다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야 저쪽은 환율이 우리보다 훨씬 더 지금 더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일부러 지금 환율 약하게 하려고 저렇게 하는 거 아닌가 무역흑자 계속 가져가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비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이제 그레그 입이라는 아주 유명한 기자인데요. 맞습니다. 그 기자가 미국이 지금 현재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이유 최근에 뭐 한 1, 2주 전에 그런 기사를 썼는데요. 미국 자체 경제 때문이 아니고 세계 경제가 경기 침체로 갈 것 같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로서 세계 은행의 역할로서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는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연준 회의록에서도 금리 인하 이유로서 그걸 넣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원로주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국의 우선인 국가고요. 당에 상관없습니다. 뭐 우리가 트럼프의 막 연준을 압박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제가 항상 이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95년에 클린턴 때죠.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원래 연준은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금리를 막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걸 갖다가 리세션 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00년대 중반에 보면 많은 경우에 이제 그 투자자분들이 금리가 오를 때는 경기가 좋아지니까 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히려 내려가면 주가가 빠진다가 2000년대 사이클에 맞았죠. 그냥 금리가 내려가는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최근에 2018년부터 여의도에서 참 슬픈 얘기입니다. 저희 주식 쪽에서는. 뭐 다니다보면 채권 천국 증시 지옥 이러시다. 너무 슬픈 얘기죠. 이게 기자님 우시지만. 왜냐하면 채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져야 채권 가격이 올라가 금리가 채권에 올라가는 채권 시장이 계속 호황이었죠. 그렇죠. 그동안에 채권 시장은 아마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금리가 2018년 초에 아마도 한 국채 3년이 2.25인가 2.3이었는데 지금 1.4대잖아요. 어마어마한 랠리가 있었던 거죠. 주식시장 그때 2,600 갔다가 지금 2,100에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계속 안 좋게 보는 사이클에 왔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래서 막 불황 리세션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랬을 때 좀 비슷하게 떠오르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바로 결국 IMF가 왔었지만 95년이에요. 그때 이제 연준에서는 그린스펀 의장이 있었지만 앨런 블라인더라는 굉장히 프린스턴 대학 교수 출신이 있으셨는데 연준에서 소통을 이후에 이제 개척하신 분이죠. 그 당시에 경기 침체 확률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볼크가 금리를 좀 6%대까지 올려놨었는데 그때 이제 선제적으로 뭔가 대응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전 세계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금리를 내립니다. 사실 근데 딱 떠오르는 게 기자님 있으실 거예요. 그게 시발점이 돼서 투자가 더 늘어서 IT 버블까지 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 그걸 갖다가 보통 인슈런스 컷 어느 좀 보험적 금리나 예방적 금리나 지금의 성격이 미국이 이렇게 그 정도로 안 좋지 않거든요. 그렇죠. 지금의 금리 인하를 소위 경기 침체를 보면서 하는 리세션 컷이냐 아니면 95년과 같은 인슈런스 컷이냐. 근데 그 당시에 클린턴이나 트럼프나 당은 다르지만 어쩌면 정책 수단은 거의 유사하다는 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미국이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를 인하하는 게 아니고 예방적으로 선제적으로 미국도 약간 주춤해지고 뭔가 힘에 붙일 때 그 대표적인 95년 사건에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뭔가 투자할 수 있는 산업이 나왔어야 되는데 일단 미국에서는 새로운 소위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아까 처음에 무형제 경제, 지적재산권 이런 게 나와 있고요. 또 하나 뭐냐면 그 월가의 자본들이 금융 자본이 결국 그걸 탐욕스럽다 욕하기 전에 자본이 활동할 공간을 줘야 되거든요. 당시에는 우리나라였죠. 자본시장 개방, 그렇죠. 자본시장 개방됐잖아요. 개방되면서 결국은 자본이 들어와서 우리도 동남아 아시아 쪽에 많은 금융위기도 왔었죠. 당시에. 바트와 폭락하고. 아마 다음 버블이 터질 때는 중국이 자본시장이 개방돼서 월가가 들어갔다 나올 때 터지지 않을까. 제가 단기적 플랜으로 계속 전망을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거기까지 갈 것이다 이번에. 한번 그래서 공격을 최근에도 했었잖아요. 중국 유엔화에 관해서 공격을 했었는데 이게 안 떨어지니까. 공격을 해도 개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중국은 버틸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홍콩 시장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매니플레이션 조작인 거죠. 기자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막 사방으로 가서 그런데 그래서 홍콩을 함부로 못할 거예요, 중국. 왜냐하면 우리가 홍콩을 가면 선전이라는 게 바로 옆에 있는데 중국의 정말 부자들은 다 선전이 땅이 비싼 이유가 홍콩으로 전철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좌들이 홍콩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거 음모론이 아니라 사실 금융위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도 그걸 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홍콩도 함부로는 못하고 무력 홍콩을 포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너무 산으로 간 느낌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물이 펀더멘탈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이 안 좋죠. 안 좋은 거는 계속 안 좋아지니까 채권 시장이 좋았는데 언제 우리 증시가 좀 나아졌었냐. 글로벌 유동성이 이렇게 미국 같은 데서 나와서 중국 같은 데 나와서 좀 그런 유동성의 힘 플러스 우리가 돈의 힘으로 기대값이 좀 돌았을 때 안 좋아지는 게 멈추고 돌았을 때 우리는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이머징이 좋아졌다. 왜냐하면 그 90년대 사이클에 미국이 좋았지 우리가 좋았던 건 아니에요. 이머징은 안 좋았어요. 그렇죠. 반복될 거라고 봅니다. 그건. 오늘은 사실은 그 굉장히 결론이 빨리 나와서 저는 좀 안정적이고 마음이 푹 놓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비슷한 이야기가 이제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또 이게 지금 윤지호 센터장께서 쓰신 내용 중에 일부인데 똑같은 20도의 온도에는 계절에 따라 사람들의 심리가 달라진다. 겨울에는 따뜻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름에는 시원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20도의 온도에서 겨울에는 이게 따뜻하지만 여름에는 시원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 마음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가 별로 안 좋다라고 생각할 때 20도와 경기가 좋다라고 생각할 때 20도는 다르다. 그리고 현 상황은 이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다라고 생각할 때 20도 정도에서 만약에 뭐 21도가 됐다. 이러면 사람들이 각광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신 것 같기도 하고요. 봐서 읽어주시니까 뭐 제가 그런 투로 글을 써서 싫어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니요. 이거 너무 좋아요. 근데 발간하는 게 아니라 제가 PT 자료들에 항상 그런 문장을 넣는 편인데
이런 거죠. 이제 요번에 이제 물가가 나왔어요. 네. 정말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거의 연간으로 본다면은 상당히 소비자 물가 6월이 전월비로 보면 그러니까 전월 대비해서 마이너스가 나왔잖아요. 네. 거기다가 연간으로 봐도 플러스 0.7은 0%대에 있는 거니까 우리나라 말로 정말 돈이 안 도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인플레이션 파이터가 아니라 디플레이션 파이터가 무슨 말이냐면 뭐 인플레이션 파이터 때는 인플레이션이 정말 시장에 70년대 그런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공포를 줬고 80년대 계속 그랬죠. 근데 사실 저혈압 환자 있지 않습니까? 비슷해요. 고혈압, 저혈압. 저는 고혈압인데 저희 와이프는 저혈압입니다. 저혈압 환자들은 갑자기 누워있다 일어날 때 어지럼증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원활하게 심장에 머리에 공급 안 되니까 이 저혈압 환자들이 그런 거. 여기 의사 선생님이 듣다가 이거 잘못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드리신 말씀은 위기 후에 돈이 잘 안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플레가 안 나는 겁니다. 돈을 찍어서 유통스토어가 돌아야 돈이 돌아서 인플레가 나는데 그렇죠. 돈을 찍으면 어디로 가죠? 연준에서 은행들이 다시 연준에 재해치합니다. 그게 제일 이자가 나오니까. 그렇죠. 투자할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일본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제 놀라운 건 뭐냐면 연준이 이제 최근에 보면 초자 지준 금리도 좀 바꿔주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정말 심각한 거죠. 지금 정말 정책 당국자들이 알아야 되는 건 정말 심각한 물가예요. 체감 물가는 다른 걸 보는 거예요. 생활 물가도 있고 여러 지수가 다른 게 있고 우리가 소위 소비자 물가를 보는 이유는 이거 트렌드를 보는 건데 뭐 농수산물 가격이 양파 가격 같은 거 막 급락하고 이러니까 거의 디프레적 상황 아니니까 마이너스로 가고 이거를 돌려서 돈을 돌게끔 해야 되는 게 지금 한국은행 물가 안정목표 2% 하회하고 있는데 뭘 고민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국은행에서 그냥 금리 내려야 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금리를 내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시도를 줘야죠 시장에. 연준에서는 저렇게 매일매일 뭐 대통령까지 나서서 우리가 트럼프를 좋아하던 싫어하던 사업을 하던 사람이 감각이 있다고 보여야 되는 게 연준을 계속 압박하는 겁니다. 너도 기대 빨리 해. 우리도 마찬가지로 디플레이션 파이터적 기능이 여러 추경도 써야 되고 뭔가 돈이 안 들면 누가 돈을 써줘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상황이 좀 빨리 좀 성급하게 나와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이게 결이 다른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금리가 인하되고 돈이 더 돌면 한국의 수출 부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촉발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가격이 단가가 계속 하락한 것 때문에 이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건데 이 한국의 수출 부진은 언제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까? 수출 데이터를 뒤져보죠. 우리가 이럴 때는 그냥 데이터 보는 게 제일 편합니다. 결국 한국의 수출 부진의 핵심은 반도체 수출이 상반기에 22.5% 감소했습니다. 문제는 6월까지 전체 수출 감소율이 8.5%였는데 22.5%였어요. 그러니까 숫자를 보면 너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6월은 얼마였냐? 33.2%입니다. 33.2%가 감소요? 반도체가?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물어봐야 돼. 그럼 기업 실적을 볼까요? 연초에 원래 작년 연말에 2019년 영업이익 추정치가 135조였어요. 근데 올해 초도 한 그래도 뭐 영업 추정 지금 한 100 지금 2010 영업 추지가 현재 지금 135조인데 내가 숫자를 보니까 지금 봤네요. 2018년에 말에는 190조였어요. 작년이 182조. 이거 왜 내려하냐? 이것도 결국 IT입니다. IT. 그러니까 기업 주가는 실적의 반영이라 본다 봐도 IT고. 그리고 그것도 우리 GDP라든가 이런 수출 감소가 큰 영향을 줬는데 투자랑 이것도 역시 IT다. 이쪽에서 뭔가 실마리를 잡아야겠죠. 며칠 전에 이제 우리가 일본이 그런 반도체를 건드렸을 때 참 일본 사람들이 무섭다고 느낀 게 약한 고리를 정말 아픈 데를 찌른 겁니다. 정말 고민해서 찔렀다 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당장 이게 뭐 다 대체 가능해요. 어떻게 보면 다 대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완전한 건 질은 떨어지지만 그러니까 첫날도 하자마자 막 동진쌤 이렇게 후성 이거 좋다는 거 아닙니다. 혹시 추천이 아니니까 오해 마시고 이런 종목들이 왜 그때 떴냐면 그건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들이니까요. 그리고 뭐 다른 회사들도 뭐 어쩌면 할 수 있죠. 근데 질이 좀 떨어지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중요한 게 저것뿐만이겠냐는 거죠. 일본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지금은 이 정도지만 일본이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해서 무역 적자가 300억 불에 육박하는데 그럼 300억 불을 적자 본단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갖다 써야지 우리가 돌아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쟤네가 이렇게 흑자를 많이 내면서 예. 왜 자기네가 흑자가 주는 것에도 불구하고 건드릴까? 더 큰 목적이 있겠죠. 저는 아베의 선거뿐만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번 게임에서 도발을 한 거죠. 너희들 이건 내가 물러설 수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나는 그 문제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강제징용 문제. 그러니까 이건 제가 여의도 시장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그게 하나 걱정돼서 어제 장외장 시장에서 출렁출렁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우파 입장에서 봤을 때는 1965년 한일 협정으로 다 끝난 문제인데 네. 이거를 50년 이상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본인들로서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네. 본인들에게는 짜증이 난다. 네.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전문가들 중에서는 차면 선거 7월 21일 차면 선거 이전에 네. 이전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가 이후에는 어느 정도 뭐 괜찮아질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다. 6개월 이상 더 간다. 끝까지 간다. 어제 이제 일본 대학의 한 교수분을 만났는데 그분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끝까지 간다.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가는 것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항상 이랬을 때 우리가 불확실하다는 거는 뭐냐면 50대 50% 확률이 50대 50대 제일 불확실합니다. 예. 확실하다는 거는 한 1%라도 51대 49%인데도 조금씩 확실성의 세계로 가는 거죠. 예. 그럼 지금 상황을 놓고 말한다면은 그 문제가 불확실한 요인이 생긴 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 말은. 예. 그게 어떤 교수 말대로 오래 갈 수도 있고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선거 전에 끝날 수도 있는데 예. 그런 다양한 의견이 지금 금융시장이라는 거는 그렇죠. 그 자체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불확실한 걸 되게 싫어하죠. 제일 싫어하죠. 예. 그러니까 왜 불확실성이 또 하나 생겼냐는 거고 예. 왜 그게 하필이면 또 3분기면 돌아왔을 거로 봤던 IT가 그렇죠. 왜 거기에 영향을 주냐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그렇죠. 그래도 IT, 반도체 IT 이쪽이 수출이나 우리 기업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왜냐하면 최근에 긍정적 시그널이 나왔거든요. 뭐냐면 지난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때 이런 말을 해줬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감상 규모도 예상분에 못 미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견조하다는 말을 뜬금없이 해버렸어요. 그때부터 마이크론이 급등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화해 이슈가 저렇게 있음에도 수요가 견조하다는 표현을 썼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시장 증시 얘기하면 제일 편하게 여기 와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익이 내려왔기 때문에 PER이 11배가 됐다. 비싸다 하면 됩니다. 예. 뭐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 EPS가 내려와서 예. PER이 11배 됐다. 예. 여기서 한번 또 물어보죠. 예. 근데 PBR은 싸요. 예. 뭐 이건 간단한 개념이니까. 예. 이거 지금 다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예. EPS는 어닝 퍼슈예요. 그렇죠. 예. 좀 한국말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익에 따라서 예. 평가를 해보면 예. 기업이 이익을 버는 거에 비해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좀 비싸져 버렸어요. 예. 이익이 너무 못 버니까 돈을. 예. 근데 그냥 이익을 안 보고 어떤 사업을 하는데 예. 그냥 그 땅의 가치만 놓고 보면 쌉니다. 그렇죠. 자산 가치 PBR입니다. 그렇죠. 예. 웃긴 거는 예. PBR은 보통 뭐라면 내가 내 자본을 갖고 얼마나 돈을 버냐가 중요해요. 그게 ROE라는 겁니다. 그렇죠. 또 리턴 온 에쿼티. 그렇죠. 이거 괜히 말 꺼냈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많은 여의도에서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밸류에이션 얘기를 하는데 별거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냥 상대 가치에 그러니까 이익이 내려오니까 굉장히 비싸 보이지만 이익을 보면 그냥 자산 가치만 싸단 말이에요. 한국 증시가.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회복되면 되겠죠. 왜 어떻게 회복되겠죠? 저도 이제 그 어닝 이야기를 하시니까 결국은 미래 가치에 대한 우리가 어닝을 이야기할 때 지금 2019년 하반기인데 2018년 어닝 가지고 2019년 하반기에 주식시장을 전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계산을 할 때 가장 확실한 건 이미 지나간 숫자이기 때문에 과거에 얼마를 벌었는데 지금 EPS가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자꾸 이제 이게 얼마인데 지금 뭐 그리고 싸다 비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참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한 건 싸요. 왜냐면 그냥 너무 자산 가치로 보면 되게 싼데 이 자산 가치란 게 있지. 결국은 어떤 부동산을 싸게 갖고 있는데 임대 수익률이 나와야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ROE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이게 돌아서는 시그널만 나오면 자산 가치는 급격하게 회복이 됩니다. 그러네요.
근데 그게 뭐냐? 아까 우리가 왜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지고 경기가 안 좋아졌냐? IT가 안 좋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IT가 안 좋았기 때문에.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장할 만한 주식이 없다. 기업이 없다.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제가 여기서 IT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아까 우리가 처음에 무슨 말로 시작을 했냐면 오늘 막 왔다 갔다 했지만 무형자산이라는 얘기를 했고 작년에 IT가 왜 반도체에 그런 호황이 있었냐. 데이터 센터라는 걸 친 겁니다. 우리가 무형자산이 커지니까 계속 데이터의 가치도 올라오고 그럼 반도체 수요는 높아지겠죠. 이게 언제 이게 돌아서냐의 싸움만 남은 겁니다. 반도체가 앞으로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장기적으로 무형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국면에서 우리나라의 IT 하드웨어가 나쁠 이유는 없는데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수익성이 내려올 때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뭐냐면 안 좋을 때 사서 좋을 때 파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그 사이클이 돌아오는 국면이 사실은 내년 정도로 좀 봤었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비관적으로 안 보는 거고 사실 여전히 내년으로 보십니까? 왜냐하면 그 사이클이 돌아오는 게? 왜냐하면 너무 재고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럼 또 여기서 이런 것도 가능하죠. 뭐 기자님 뵈니까 너무 말해서 욕먹겠는데 이제 이런 거죠. 뭐 저희 투자자들이랑 얘기할 때 하는 얘기예요. 야, 이러다가 정말 일본이 강하게 나와요. 그것도 참 쉽지 않은 게 그럼 새로운 산업 혁명, 소위 무형제 경제로 커지는 이런 산업에서 반도체 공급이 줄어들면 반도체 가격이 돌아서겠죠. 즉 재고가 많이 쌓여 있는데 그 재고가 소진되는 거죠. 이 비슷한 상황이 언제 있었냐면 예전에 하이스 공장에 화재가 난 적이 있었어요. 비온 반도체 호황의 출발점은 불이 나서 재고를 소진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기자님이 여러 경제 이슈를 추적해 오신 분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미래 불확실한 지금 불확실한데 이게 어떤 식으로 확실성의 세계로 갈 것인가. 저는 일본 이슈가 만약 확대만 안 돼준다면 사이클은 되게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여의도가 어제 반응했다, 좋게 반응했다, 나쁘게 반응했다 이러는 중입니다. 갑자기 빛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터널 속에서. 이 돌발 경제 퀴즈 한 번만 더 보내드릴게요. 최근 각 증권사 센터장과 전문가들이 참석한 하반기 증시 전망 세미나가 열렸는데요. 대부분 하반기 우리 증시에 가장 영향을 미칠 변수로 미중 무역 분쟁과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결정하는 이것을 꼽았습니다. 최근 미국 연준이 경기가 꺾이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 이것의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죠. 각 나라의 중앙은행이 대표적인 통화정책으로 결정하는 정책금리, 은행의 기준이 되는 금리입니다. 이 금리는 무엇인지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무료인 콩과 마이케이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5분 선정해서 고기능 화장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총선 이야기, 미국 대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변수가 될 것 같으니까요.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정부 정책 변화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정책 운영에서 보더라도 홍남기 부총리가 이야기한 거는 투자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인프라 투자도 이야기하고 기업들, 특히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풀어줄 것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부동산만 이야기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아마 계속 그 어떤 규제책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그래서 미국 대선이 2020년이고 한국 총선도 2020년입니다. 이 선거가 미치는 영향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제 결국 정치인은 집권을 해야 되고 승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저는 어제 그러니까 우리가 며칠 전에 나왔던 그 소위 정부 정책 상황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상황인식을 했다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본다면 뭐 어떤 정책이 길게 봐서 옳은 거냐 나쁜 저희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라 봐요. 어쩌면 우리가 지지하는 투표권으로서 그 정부를 지지했다면 뭐 과정일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알 수 없죠. 뭐 그게 나중에 그 정부가 한 정책이 정말 마음에 드는 투표로서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유권자의 힘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너무 안 좋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고 보는 게 일단 정책의 방향을 발표했는데 투자와 수출을 강조했고 여기다 중요한 거는 이게 그냥 조심스럽지만 최저임금 인상이나 소위 주 52시간 이거에 대해서 좀 강경하게 왔다. 완강했었단 말이에요. 약간 톤다운 했다는 거.
그거는 뭐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후생을 늘려주냐를 떠나서 뭔가 시장의 의견을 좀 받아줬다는 점에서 달래줬다는 의미가 있고요. 예. 그게 사실은 가장 큰 마지막으로는 그냥 직접적인 부양책도 나왔습니다. 예. 바로 지역 투자 촉진 정책이에요. 그렇죠. 재밌는 게 있었어요. 예. 최근 시장에서 예. 건설주를 보면은 시총 2조짜리 이상은 잘 안 움직여요. 밑에가 움직였었거든요. 자본시장이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지역에 돈을 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 이런 것도 좀 가끔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우리도 좀 여행지 지방 가보면 참 갈 데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인프라도 좀 만들고 하는 가 되면 좀 매우 좋다 봅니다. 저희가 그럼요. 일본 여행 그렇게 많이 가는데 뭐 우리가 뭐 애국시 하자는 게 아니라 뭐 동해안에도 정말 좋은 리조트도 있고, 그렇죠. 뭐 이렇게 해준다면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 건설사 강세라는 기대감, 예산이 좀 그래도 가겠구나. 이것도 분명히 좀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아까 고용시장 관련된 건 뭐냐면 이거는 뭐 저도 뭐 여의도 분들도 많이 만나지만 기업체 계신 분들도 자주 보는 편이거든요. 공통적으로 나는 현상이 좀 속도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였잖아요. 속도의 문제가 있었다 보니까 대의 명분은 맞더라도 속도에는 문제가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자기네 사업장이 전국에 걸쳐 있는 기업이라면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본사에서 한 10%만 보내고 나머지 현지 채용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각 사업자에서 다 잉여인력을 뽑아서 현지 채용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 회장님이. 그래서 내가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결국 아르바이트 연봉이 더 높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 갑자기 이 말을 왜 했냐.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그래서 고용 창출이 돼야 된다고 본다면 정부가 상황인식을 좀 잘했다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속도가 좀 빨랐어요. 그래서 속도 조절 정도 시각에서 특히 시장의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결국 투자는 기업이 하는 겁니다. 기업한테 그러지 말고 투자를 더해가지고 고용도 넣고 해. 이런 차원의 시그널이 나왔다 보고 나는 점에서 저는 뭔가 정부 정책에 의미 있었다 보고요. 사실 시장에서 많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 소비 관광 활성화, 사실 관광 같은 거를 매우 강조한 거는 저는 동의하는 부분인데 또 재밌는 거는 최근에 2분기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나 보더라고요. 그건 제가 이번에 발표문 보면서 확인한 건데 그 한 70페이지 되는 자료 별거 아니거든요. 거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정부가 상황인식을 좀 가져오고 이거는 바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좀 달래기로 결심을 했구나. 이 정도가 제가 아마추어지만 정치에 대해서는 그 정도는 해석할 경제적으로 해석을 해주시는 게 좋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 미중 무역 분쟁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세계 경제를 전반적으로 아우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트럼프는 문제는 클린턴이랑 똑같은 스타일인 것 같아요. 원래 트럼프의 행보를 보면 처음에 그 민주당이었다가 뭐 그 개혁당 무소속 갔다가 공화당으로 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정책 중에 상당 부분이 뭐 상당히 그 케인즈적 정책, 재정 정책 쓰고 재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유로운 편이고 감세는 공화당적이고 그러니까 경제 제일우선주의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선거 전에 미중 무역 분야도 이번에 뭐 특별히 진전이 없었지만 굉장히 그 시장의 센티를 다루는 데 능숙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사이클도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최근에 미국의 민주당 후보들이 약간 너무 좀 아카데믹하게 나오는 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미국의 어떤 트럼프가 이겼던 이유도 러스트벨트 같은 지역에서 민심을 잘 잡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이 재정 정책을 강하게 가는구나. 그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대중의 마음을 잘 읽는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성장의 주인공이 앞으로 누가 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IT가 결국은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걸 잘 봐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플랫폼 섹터라는 게 생길 것 같습니다. 플랫폼 섹터. 미국의 그 긱스 분류를 따르면 긱스라는 게 우리나라 이제 산업 분류인데 그걸 보시면 커뮤니케이션 섹터라는 게 신설됐습니다. IT 하드웨어 섹터가 있고 거기에 보시잖아요. 우리나라도 아무도 이제는 뭐 최근에 뭐 뉴스 9시 그 공중파나 뭐 라디오나 뉴스 보면 배달의 민족 무슨 뭐
거의 지금 시간이 끝나가기 때문에 예, 뭐 IT 쪽의 플랫폼 새로운 섹터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다시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윤지호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돌발 경제 퀴즈 정답은 기준금리였고요. 당첨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KBS 최경영 기자였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였습니다. 고맙습니다.